안녕하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전통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피란민들이 모여 세운 시장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건어물 파는 일을 시작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시장에는 이처럼 2대에 걸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도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시장이 항상 북적북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온갖 야채와 나물들, 과일부터 특산품인 수리치 떡까지 5일에 한 번씩 잔치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와 동네 친구들은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장터 떡볶이를 먹으러 달려갔습니다. 매콤 달달한 떡볶이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았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쭉 그 지역에 살다가 20살이 되어 홀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 합격을 하진 못하고 2년제 전문대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대학에 붙어 서울에 간다고 하니 아버지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넌 누구 코 베어간다는 서울서? 니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조심조심하면서 살면 되죠. 이날 이때까지 강원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대학에를 붙었으니 서울 갈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아이고야, 누가 들으면 서울 어디 유명한 대학에라도 합격한 줄 알겠다. 유명하진 않아도 대학은 대학인데 아빠? 대학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3 때 마음 잡고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아빠는 한 개도 안 기쁜 것 같아서 딸내미 마음이 서운하네. 안 기쁘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품을 떠나 니 혼자 떨어져 산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러지. 아버지, 엄마, 자식은 언젠가 부모 품을 떠나기 마련이잖아요. 새들도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만물의 영장이고 뭐고 마냥 아기 새마냥 제잘제잘거리면서 배고프다고 떠먹여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리 자라 지 보금자리 찾아 떠나겠다고 하나. 세월이 참 무상해서 그런다. 그래도 아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영순이랑 같이 가잖아요. 우리 둘이 꼭 붙어서 같이 지낼 건데. 나물할머니 소녀도 같이 간다고? 지난번에 엄마한테 말했는데 영순이 걔도 4년제 높은 대학은 똑 떨어지고 나랑 같은 학교 붙었다니까요. 나물할머니 사정에 등록금 낼 형편이 되나? 영순이 할머니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영순이만 보면서 살았는데 물어보니 돈도 다 모아놨다고 하던데요. 그래. 영순이랑 같이 지낸다고 하면 마음이 놓이지.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꼭 붙어 다니더니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간다고 하니 참, 에휴, 너희들은 못 말리겠다. 시장에서 산나물을 파는 할머니의 손녀이자 제 단짝이었던 영순이. 영순이와 저는 같은 대학에 붙어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순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마저 집을 나가버려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구김살 하나 없이 항상 당당한 친구였어요. 동갑내기이지만 어른스러운 영순이를 저는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영순이 할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학교 근처에 우리 둘이 지낼 만한 작은 방을 얻어주었고 저와 영순이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거의 모든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둘 다 시골에서만 쭉 살다가 서울로 오게 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좁은 방 하나였지만 둘이 밥도 곧잘 해먹고 알뜰살뜰하게 잘 지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영순이와 함께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그 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간다고? 그게 정말이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머니는? 너희 할머니는 어쩌시고? 할머니한테 이미 다 말했고 인사까지 드렸어.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데 나 데리고 미국 가서 산다고 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복잡하대. 서울서 지낼 때도 자주 못 봐서 힘들었는데 미국이 얼마나 머냐고. 이제 다시 못 보는 거 아니냐며 슬픈데도
또 내가 미국에서 커다란 집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기쁘다고 하셔. 너는 이제 말이 잘 통해? 깊은 이야기는 어려운데 내가 열심히 영어 배워야지. 그래도 마이클이 한국말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다. 제 친구 영순이는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미국 남자랑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주한 미군으로 온 군인이었거든요. 영순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연애를 하는 게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영순이가 졸업을 할 때쯤 남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영순이를 미국에 데려가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나무를 팔며 하나밖에 없는 소녀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운 영순이 할머니가 생각나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온 것만 해도 출세했다 생각했는데 미국이라니. 너의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지는구나. 민수가, 진짜 너랑은 친구 그 이상 정말 친자매처럼 살았는데 미국 가는 거 좋긴 해도 너랑 우리 할매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지는 것만 같다. 나 없어도 서울서 꿋꿋하게 잘 지내고 너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래, 이만리 떨어진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네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가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잘 되기를 바라야지. 가서도 종종 연락해라. 너 가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 너 보러 미국으로 갈게. 보고 싶을 거야, 민수가. 건강하게 잘 지내라. 23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린 나이. 고향에서부터 함께 자란 단짝 친구 영순이는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영순이가 없으니 혼자 지내야 했는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 생활이 힘들면 그냥 고향 와서 가게 일 도우며 지내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게 도우려고 대학을 나온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같이 서울 올라왔는데 졸업 후에 미국까지 나가게 된 영순이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친구는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나 혼자 다시 시골에 가서 살 수는 없다.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기도 하고 배운 걸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으며 취업 준비를 했고 저는 한 회사의 격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세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매달 받는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했고 영순이와 지낼 때부터 아껴 지내던 게 완전 습관이 되어 저축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25대 일하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던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았던 저는 거래처 직원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표현은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한 1년 동안은 서로 가끔 얼굴만 보면서 인사하고 안부 묻는 게 전부였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그 남자가 저한테 조심스레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였죠. 민숙 씨, 주말에 뭐 하세요? 네? 주말에요? 그냥 집에 있어요. 주말에 집에 있어요? 왜요? 요즘같이 날씨도 좋은 때 집에만 있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냥 시장 가서 장 보고 근처 산책하고 보통 주말에 그러네요. 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영화 한 편 보러 가실래요? 영화요?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제가 표 끊어놓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학교 다닐 때부터 회사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여가 생활 같은 거 즐기지도 않고 집, 회사뿐이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영화관도 두어 번 가본 게 전부였던 터라 주말에 영화관 그리고 데이트라고 하니 몹시 설레더라고요. 나름 좋은 날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블라우스를 꺼내 깨끗하게 다려놓고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았던 치마를 입고 주말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와, 회사에서 볼 때랑 다르네요. 너무 예쁘세요, 민숙 씨. 고맙습니다. 예쁘다는 말에 어찌나 얼굴이 뜨거워지던지
부끄럽고 설레는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만 같아서 창피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산 지 5년 차가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순박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처음으로 봄을 선물해준 남자와 연애를 이어갔어요. 거의 첫사랑이나 다름없었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신중한 성격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이 남자한테 관심이 생겼을 그때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이 남자도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쉽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이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만나는 사람은 있을까,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러웠고 섣불리 마음을 표현했다가 다시 못 보거나 어색해질까봐 그것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민숙 씨가 제 마음을 받아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시골에 쭉 살다가 서울에 온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쭉 서울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죠. 당시 저희 회사가 거래하던 곳이 규모가 좀 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행동을 조심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집에 초대할 때까지 한 번도 집에 가도 되냐는 말을 하지 않았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저를 자취방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고 싶은 식당이 어디인지 알아두었다가 다 조사해서 분위기 있고 맛있는 곳에 저를 데려가 주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쁘게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7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평생 민숙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부족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고마워. 2년을 만나며 싸우지도 않고 늘 서로를 배려하며 만났던 우리.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청혼을 받은 뒤 저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오래전 23세 미국으로 떠났던 단짝 친구 영순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미국에서 잘 지내기를 바랐는데 그때 영숙이는 결혼 생활을 끝낸 뒤 쫓겨나듯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아주 황량한 시골에 나를 데려다 놓고서는 영어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시키는 거야. 미국 시골이 어떤 줄 아니? 땅도 넓기는 더럽게 넓어서 진짜 우리 예전 동네의 몇십 배, 몇백 배나 넓어. 이웃집이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고 나 정말 너무 외로웠어. 간신히 이혼하고 돌아온 거야. 돌아올 비행기값 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아까워서 미국에 계속 살아볼까도 했었어. 무엇보다 우리 할머니, 그리고 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창피스러워서 중간에 알리지도 못하겠더라. 더는 못 버티겠어서 왔어, 민수가. 고생 많았어, 영순아. 온갖 고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를 보며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했던 미국 남자도 연애할 당시에는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듬직해 보였거든요. 모든 걸 책임진다며 친구를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은 친구가 꿈꾸고 그리던 것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디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요. 친구는 돌아와 저를 만난 뒤 곧장 고향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영순이 할머니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할머니 병간호를 하며 곁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통화를 할 때면 결혼 생활에 대해 어찌나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던지 친구 말에 따르면 결혼을 하는 순간 인생이 내리막길로 향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딸랑 서류 한 장인 거야. 게다가 그 서류라는 게 아주 우리를 올가매고 숨통을 조이는 거지. 난 앞으로 남자를 못 믿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무슨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다니까? 남자들의 본성이 그래. 결혼할 때 많이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했던 선택이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놈이랑 그리고 그렇게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고 차이가 나는 놈이랑은 절대 안 할 거야. 민숙이 너도 신중하게 생각해봐. 2년을 알고 지냈다고? 나도 그 미국 놈이랑 2년 만나고 결혼한 거잖아. 2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20년 동안 생판 모르던 사람을 알아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저를 고민하게 한 것은 차이나는 환경이었습니다. 청혼을 받은 뒤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인사드리러 왔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남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서울서 나고 자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기업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고 건실한 청년. 또 영순이가 미국으로 떠난 뒤 서울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제 곁을 지켜주고 잘 챙겨준 사람이었기에 평생의 배필을 만난 거다. 훌륭한 신랑감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화기애애했던 저희 집 분위기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딱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경직되어 있는 표정이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집안 환경이나 학력, 월급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결혼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랑 하는 게 최고라는 말도 들었고 애들은 장난도 아닌데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일이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회사를 나섰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앞에 서 계시더군요. 딱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인사도 드리기 전에 성큼성큼 다가와 꼭 할 말이 있다며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낳기 내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도 힘들게 마음 먹고 왔으니 이해해 주길 바래요.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 경수 놓아줘요.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우리 경수 붙들고 있는 게 욕심이라는 거. 경수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저 역시도 경수 씨를 사랑? 그런 거 다 한때 불장난 같은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잖아요. 우리 경수 이제 30이고 정말 결혼할 사람 만나야 하는 시기예요. 아가씨 27이라고 했죠? 아직 늦은 나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수랑 헤어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말하지만 나나 우리 남편이나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다가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세월 허투루 보냈다, 시간만 지났다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지금 정리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가씨가 봐도 너무 다르잖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경수 정말 힘들게 낳은 외아들이에요. 금이야오기야 애지중지 키웠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 받게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어때요? 부모님이 뭘 하신다고? 전통시장에서 건어물 가게?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과 사돈 맺을 생각 추호도 없어요. 물론 우리 경수 객관적으로 보면 또 뭐가 그렇게 잘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에 대학 나왔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 영문대도 아니고 회사도 엄청 유명한 곳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안을 생각해도 아가씨네 집안은 아니에요.
적어도 비슷한 집안, 비슷한 수준의 여자랑 만날 자격이 있다고요. 대학 2년제 전문대 나왔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중소회사의 격리? 그거 말고 다른 일 해본 적 없죠? 가방끈도 짧고. 그렇다고 뭐 집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 집에 장가들면 우리 아들만 등골 휘어져라 이래서 아가씨 먹여 살릴 거 뻔하잖아요. 내 아들이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가씨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 키우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부모란 그런 거예요. 자식 위해서 못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 경수가 왜 이렇게까지 아가씨에게 목을 매는지, 왜 아가씨 아니면 안 된다는지 나는 이해도 안 가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경수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 말 거스른 적 한 번 없는 착한 아들이에요. 요상스럽게도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뜻을 따를 거예요. 경수 고생만 시키면서 우리 아들한테 빨대 꽂아서 남은 인생 편하게만 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최대한 감정 다스리며 부탁하고 있거든요. 아가씨가 결단 내리고 그만 정리해줘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현실 상황을 하나하나 말을 하는데 이렇다 할 만한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다 맞는 말 같았어요. 물론 그 사람한테만 의지하면서 일도 안 하고 놀면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저보다 돈 많은 집안 아가씨, 또 능력 있는 아가씨랑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생활도 편하고 앞날도 미래도 받겠죠. 저는 남자친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어머니를 만난 다음 날 저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 도저히 회사를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병가 신청을 하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수가 안에 있지? 어디 아파? 많이 아파? 밥은 먹었어? 죽 사오고 약도 사왔는데 문 좀 열어봐. 왜 이래? 헤어지자는 말 못 들었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거야. 너야말로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문자 한 통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너 진심 아니잖아. 헤어지려면 내 얼굴 보고 제대로 이야기해. 그제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초췌해진 얼굴. 입술은 부르트고 야윈 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우는 걸 보더니 그 사람 또한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정말 헤어질 거라 결심을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보니 그 마음이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단번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찾아왔었니? 뭐라고 그랬어? 그대로 고자질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왔더라고요. 한바탕 집에 난리가 난 것 같았어요. 울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당신 좋은 사람이야.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할 권리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들어. 힘들겠지.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진심이야. 너 없이는 못 살아, 민수가. 내 평생의 사랑은 너 하나고 내가 너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일은 없어.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나는. 나 믿어주면 안 될까? 그날 밤은 서로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둘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어요. 서로 굳건히 버티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일관되게 결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기 싫다며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정말 결단을 내렸어요.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저희 둘이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에서 작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지만 끝끝내 결혼식에 오시질 않으셨어요. 사실상 남자친구는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저와 결혼을 한 거였죠. 저희들이 모아두었던 돈, 저희 부모님께서 약간의 도움을 주셨고 대출을 받아 둘이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고 남자친구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지만 종종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강경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 그렇게 자식 결혼이라는 걸 두고 조건 수준 같은 걸 운운할 줄 몰랐거든. 어릴 때부터 부족하지 않게 자랐던 건 맞아. 하지만 부모님은 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며 좋은 일에도 선뜻 나서는 분들이었는데 내 결혼을 두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정말 몰랐어. 부모님들 이제껏 살면서 거스른 적 한 번도 없었거든. 그건 내가 다 부모님이 옳다 생각하고 신뢰를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게 무너져버린 마당에 계속 존경하며 가족으로 지낼 수는 없어. 남편의 마음은 굳건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살아온 가족을 깨어지게 하고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놓은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아기 천사였어요. 아기를 갖게 되자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를 부부로 또 우리 아이를 손주로 인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요. 임신 초반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중간에 검진을 받았을 때 아기가 약하니 각별하게 몸을 조심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일을 쉬고 태교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낳고 나서 품에 안긴 아들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디 이 아이가 끊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고리가 되기를,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몸을 추스르고 육아에 집중을 했습니다. 당분간 남편이 외벌이를 해야 했기에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돌이 가까워져 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간곡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우리 아들 태어났다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글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나도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망설여져.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당신밖에 없잖아. 외아들이고 손주가 태어났다는 건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사실은 용서가 안 돼. 결혼식 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안 오셨잖아. 나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리 매정할 수가 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 시부모님에 대한 남편의 감정은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끝끝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 정말 연을 끊은 것처럼 지내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당연히 마음 한편에는 죄송하고 그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손주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태어났다는 걸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망설였던 남편이 연락을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어요.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렸는데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다요. 그 일로 인해 남편은 더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두 분께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정말 이걸로 끝난 것 같아. 내 가족은 우리 경민이랑 당신 두 분이야. 여보,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그럴 거야.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끊어질 수가 있겠어? 당신도 이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마. 이제껏 우리끼리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러면 돼. 아들이 4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냈고 저는 다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 혼자 외벌이라 생활이 빠듯했는데 제가 일을 하게 되니 조금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시부모님 쪽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말 그냥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뭐랄까, 두 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원망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하며 아들을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하며 한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민이 어머님,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경민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네? 무슨 일이 있나요? 회사를 조퇴하고 다급하게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한테 가는 길에 연락을 했고 도착해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이가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게 아닌데 코피가 나고 잘 멈추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했기에 남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진찰이었는데 진찰하던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저한테, 우리 부부한테는 이 아이가 전부라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 저희는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 나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꼭 맞아야 하는 주사가 있었는데 보험에 포함이 되질 않았고 약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프다는데 또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데 돈 생각을 하며 치료를 포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난치병이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꼭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아들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치료비를 냈는데 투병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점점 모아둔 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5살밖에 되질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혼자 둘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일반 회사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돈 되는 일을 해야겠어. 당시 남편과 저는 아이 치료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화물 트럭 모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었지만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방을 다니다 보니 매일 집에 들어오는 건 고사하고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고 아픈 아이 얼굴만 안쓰러운 듯 쓰다듬다가 다시 일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당시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화물기사 일을 하며 병원비를 충당했고 치료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빠듯했습니다. 상황이 그리 되어 친정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당시 아버지 엄마가 하던 건어물 가게가 어려워져 닫은 상황이었고 정리한 몫은 다 대출 갚는 데 들어가서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우리 경민이한테는 당신이랑 나밖에 없잖아.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경민이가 더 힘들어져. 당신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고생이 많지. 화물 트럭 운송,
매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장거리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보, 그래도 우리 경민이 나아질 거야. 그럼 경민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나을 거야. 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우리 경민이가 다 나아서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그러는 거 자주 생각하거든.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야. 건강해진 경민이, 그리고 우리가 학부모가 되는 거. 그렇게 될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마. 어떠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버티는 나무처럼 우리 부부는 서로를 굳게 믿으며 아들의 치료에 전념을 했습니다. 아들 또한 잘 버텨주고 있었고요. 아들이 투병을 하게 된 지 2년이 지났고 7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즐거운 날을 보냈겠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생일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초콜릿이나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떡집에 떡케이크를 주문했고 아이가 갖고 싶어하던 로봇 장난감도 샀고요. 힘든 투병 생활 중이지만 아들에게 행복한 생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드디어 생일날이 되었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이와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편이 오지를 않더군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올 시간이 한참 지나 전화가 왔는데 기다리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을 쪼개가며 장거리 운전을 하던 남편이 그만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이웃에게 부탁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남편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다 망가진 얼굴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정신이 들어? 여보.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고 천천히 팔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민수가 미안해. 우리 경민이 끝까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말을 더 잊지 못한 채 남편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가혹했고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것은 장례조차 치를 여력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의 치료가 길어지며 우리 부부는 그동안 들어두었던 보험마저 해지를 했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남편이 떠난 뒤 보험금도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날,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날이었어요. 집으로 와서 이웃에 맡겼던 아이를 데려왔는데 저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날이 아들의 7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얼마나 엄마 아빠를 기다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잠든 아이를 보는데 그저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며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저는 아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경민아, 엄마가 오늘만 울게. 오늘까지만 울게. 아빠가 경민이 많이 사랑했던 거 알지? 아빠가 이렇게 떠나서 우리 경민이한테 너무 미안하대. 그래도 경민이 끝까지 그렇게 말을 다 못하고 떠났는데 엄마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경민이 끝까지 책임질게. 미안하고 사랑해, 우리 아들. 그 뒤로 한 달 가까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장례식은 제대로 못했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납골당에 남편을 쉬게 했습니다. 정말 남은 돈을 다 끌어모아 아들의 치료를 받게 했는데
당장 바로 다음 달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달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온갖 고민을 하다가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이 잠든 사이 급전을 빌리러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되어 대출을 받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묵묵히 이것저것을 살펴보던 은행 직원이 제 눈을 피하며 말을 하더군요. 김인숙 씨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자가 좀 높더라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높아도 일단 돈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당장 다음 달 아들 치료비만 마련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다음 고객님을 찾는 직원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왔습니다. 은행 복도벽에 기대어 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못난 생각이지만 이대로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연기처럼 사라지면 좋겠다는 마음이요. 또 바보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경민아,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해. 은행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그때 바로 조금 전 제 대출 상담을 해주던 직원이 뛰어나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김인숙 씨, 다행이에요. 아직 계셨군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나요? 일어나세요. 당장 VIP실로 가시죠. 네? VIP실이요?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제 아들의 일생일대의 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높은 대출 상품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VIP실로 가자는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재촉을 하는 직원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직원이 문을 열어준 뒤 소파에 앉으라며 안내를 해줬고 차를 마시겠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국화차 드리겠습니다.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이 곧 오십니다. 직원이 차를 내왔고 차향기를 맡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VIP실 문이 열렸고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온 분은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그 지점장이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님이었어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겠다고 거의 8년 전에 한번 봤지만 아버님 어머님 얼굴은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어떻게... 아버님께서 여기은행 지점장님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민이 녀석이 끝내 말을 안 했나 보구나. 녀석, 고집하고는 누가를 닮아서 그리 고집이 센지. 비련한 녀석. 그 고집 부리며 고생만 하다가 결국. 남편 떠난 걸 알고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고 간신히 납골당의 자리를 마련해 남편을 모셨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희 아들 때문에요. 그런데 그냥 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그러는 게 아니었죠, 어머니. 급작스러운 사고였는데요. 저도 너무 믿기지가 않았고. 됐다. 다 알고 있다. 경수도 경수지만 너도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진작에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은행에서 만나다니. 내가 아까 지나가다 너를 못 봤으면 이렇게 마주 앉는 일도 없었을 거다. 조금 전 담당 직원에게 거의 사정사정하며 애원하던 제가 본의 아니게 은행 안에 있는 사람들 시선을 끌게 되었고 소란스러움에 잠깐 나와보셨던 아버님이 저를 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한테 아버님이 은행에서 일한다고만 들었지
어디 은행인지 직책이 뭔지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편도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8년 전 결혼 허락을 구하며 2시간 남짓 본 게 전부였는데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저에게 아버님이 괜찮다면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을 나서 아버님과 향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8년 전에 갔던 그 동네 그 집에 그대로 살고 계셨어요. 여기는 왜... 나도 그렇지만 집사람, 네 시어머니 꼴이 말이 아니다. 경수 소식 듣고 그냥 넋이 나가서는 저러고 있어. 그래도 경수 떠나기 전까지 네가 같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아버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님이 몸을 떨면서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늦었어. 내 탓이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그때였구나. 너를 찾아가 참으로 모진 말을 했었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정말 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 어머님은 예전에 저를 찾아와 경수 씨를 놓아주라며 헤어지라며 했던 그날을 떠올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었고 이제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 아들은 세상 전부였던 아빠를, 어머님과 아버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떠난 남편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에 어머님께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경민이라고 했니? 아기 태어난 다음 경수한테 연락받았었다. 그때의 연락도 네가 경수를 채근한 거였겠지. 아무렴 내가 내 아들을 모를까? 아기 태어났다고 해서 경수가 그렇게 연락을 선뜻했을 리가 없지. 너랑 결혼하겠다고 이 집에서 나가던 날, 이제 자기 가족은 너 하나뿐이라며 아들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며 나갔거든. 부모 말 한번 거스른 적 없던 애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는 걸 보며 그때 정말 연이 끊어졌다는 걸 나는 알았어.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는지, 만약에 말이다, 그때 아들 태어났다고 경수한테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풀고 자존심을 좀 꺾고 너희를 품어줬다면 많은 게 달라졌을까? 경수 떠났다는 이야기 듣고 나는 온통 그 생각만 한다. 아니,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 다 내 탓, 우리 탓인 것만 같아서 말이야. 돌아보면 아기 태어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한 건데 저도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된 건데 말이야. 그때는 너희들 결혼하고 가정 꾸린 지가 얼마 안 됐고 떡하니 손주 태어났으니 너희를 인정해주고 받아달라고 하는 것만 같아서 사실 그때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 그걸 기다렸다는 듯 냉큼 품어주는 게 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와서 그게 너무나 후회스럽다. 미안하구나. 아버님, 어머님은 한 번도 저희에게 연락을 한 적은 없었지만 사람을 써서 가끔 저희 가족의 동향을 살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5살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고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둘이 일하며 아들 키우고 사나 보다 그리 아셨대요. 한참 후에 저희 소식을 들었을 때가 남편이 화물기사 일을 시작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다 생각이 들었지. 정확하게 애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까진 몰랐지만 하여튼 형편이 어려우니 그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트럭 운전까지 하는구나. 그리 공공한 상황이면 당연히 우리한테 이제 연락을 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오면 모르는 척 짐짓 품어주면 되겠구나. 그리 생각을 했어. 솔직한 마음 한편으로는 경수가 이제야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인생 쓴맛을 다 보고 고생이란 고생을 하니 굽히고 들어와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구나.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 아들이 화물트럭 기사라니. 난 그 일을 그 녀석이 오래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 금방 그만두고 어머니 아버지 도와달라고. 내 집 앞에 오는 걸 상상했다고. 오냐.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또 몹쓸 고집이 고개를 들었지. 그러다 얼마 전에 사고 소식을 알게 된 거야.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많겠지만 내 마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이제와 이리 말하는 게 아무 소용없고 다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떠난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아들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던 게 뭘까? 생각하니 너랑 경민이밖에 없더구나. 너무 많이 늦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일찍 떠난 내 아들한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나중에 먼 길 떠나서 혹여라도 다시 만나면 아들 얼굴을 볼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말씀하시는 두 분이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 보였을까요? 후에 막심한 그 절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화물트럭을 몰게 된 것도 다 꼭 필요한 치료에 드는 돈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저와 남편의 아들 우리 경민이를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겼다며 손주를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아들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처음 본 거였죠. 치료받아야 한다. 치료가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더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전문가 의사 선생님 진료도 받아야 하고 그래도 애는 살려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아버님의 강력한 권유로 저희 아들 병원을 옮기게 됐고 주치의 선생님도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만 지원을 해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병원을 찾아 저와 함께 간병도 해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아들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죠. 꼬박 2년. 아들이 그 희귀병을 이겨내고 완치하는데 2년이 더 걸렸습니다. 비록 8살에 초등학교 입학은 못하고 한 해 늦게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우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 진도도 늦고 학교도 늦게 들어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아이가 열심히 버텨주고 노력해서 그래도 무사히 중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얼굴뿐만이 아니라 강인한 내면도 떠난 남편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자랄수록 남편을 꼭 닮아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일찍 먼저 떠난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네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 경민이 책임져 달라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들이 건강해질수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시부모님과는 현재도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손자를 너무 아껴주시거든요. 아주 먼 길을 돌아왔지만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데 새삼 어릴 때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연이 이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요. 다시 이어진 인연에
남편이 없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요. 우리 아들이 남편의 성품을 닮은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아들 경민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도 꼭 지킬 것입니다. 멀리서라도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